자, 오늘 강의는 이제 2장 하고 3장 쪽까지 아마 나갈 것 같아요. 앞전에 이제 인공지능에 대한 개요를 좀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이 인공지능은 제가 처음에 그러니까 대학원 갔을 때부터 이제 많이 활발하게 연구가 되고 있었고, 그게 이제 2000년대 전부터, 그러니까 1990년대, 이제 99년도, 90, 이제 90년도 때도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때 당시에 컴퓨터의 수준은 한 386 컴퓨터 시대고, 여러분들 태어나기 전에 컴퓨터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인공지능은 아주 오래전부터 컴퓨터가 태어나서 활용되고 있는 그런 와중에서도 우리 상상 속이나 우리 생각 속에는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그게 최근에 들어서 제 컴퓨터의 발달과 여러 가지 리소스들이 좋아지면서 이제 실현이 되고 있는 거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사실 인공지능의 역사는 뭐 자세히 알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흐름 정도는 우리가 좀 알아놓는 게 좋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진보되어져 왔는지, 그 역사적인 부분을 좀 우리는 한번 정도 살펴보자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인공지능 2장에 보면, 인공지능은 주로 이제 대략 한 반세기 전부터 사용해서 뭐 시작한 용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역사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지만 이제 최근에 들어서 우리 삶에 이런 인공지능의 기술이 이제 접목해지고 있고, 우리 생활에 점점 익숙해져 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예전에 사물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인간의 지능을 모방해 가지고 거의 인간과 같은 그런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계속 기술이 진보되고 있죠. 그래서 앞으로는 정말 우리 인간과 비슷한 형태의 로봇을 만들어서 거기에 인공지능을 탑재하고, 그 다음에 사람이 하는 행동들을 모든 것을 직접 할 수 있는 이런 시대가 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 이제 이게 짧은 역사라는 거죠. 근데 이제 앞으로의 여러분 세대,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세대에서는 정말 인공지능이 현재 사람과 같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이제 동작하면 동작하는 그런 시대가 올 거라고 보고 있어요. 이번 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형태로 살펴볼 거고요. 그래서 인공지능의 역사 용어부터 해서 우리가 좀 알아둬야 할 연대별로 해서 좀 이렇게 정리를 좀 해놨더라고요. 뭐 중요도는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그래도 한 번 정도 살펴보자 라고 하는 거고요. 이게 1956년, 그러니까 용어로 보면 용어의 기원은 1956년도에 다트머스 대학의 이제 교수들이 그 세미나를 열어서 10명의 과학자가 이제 연구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56년이니까 그때부터 이제 이런 용어들이 좀 나오기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앨런 튜닝은 이제 생각하는 기계
이제 구체화하고 이제 인공지능이라는 단어를 최초로 이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그 앞전부터 생각은 있었지만 이 사람이 이제 그 인공지능이라는 단어를 최초로 써고, 그 다음에 인공지능은 결국은 생각하는 기계다. 이제 기계에 포커싱을 맞춰서 이제 구체화를 시킨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월런 맥컬럭하고 월터 피츠라는 사람이 이제 뇌세포의 작용을 이제 모델링을 해서 논문을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0과 1이라는 이진 체계를 가지고 이제 논리를 가지고 만들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신경망이라는 이런 신경의 뇌세포니까 세포를 작용을 통해서 이제 이런 그 인공지능에 대한 개념을 이제 정립하기 시작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플랭크, 로젠블랙은 이제 웨이트 값이라고 하죠. 우리가 가중치를 적용한 이제 신경망 퍼셉트론이라는 것을 발표를 합니다. 이때부터 이제 우리가 신경망의 그 개념이 탄생을 하게 되고, 퍼셉트론이라는 신경망론을 발표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신경망 퍼셉트론은 웨이트 값, 가중치 값이라는 게 이제 존재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빈 민스키라는 사람이 이제 기호주의 입장에서 인공지능의 개념을 확립을 합니다. 말대로 뭐 기호의 이제 표현을 가지고 하는 건데, 그래서 이 사람은 뭐 그때 당시에도 3년에서 8년 이내로 평범한 인간의 지능을 가지는 기계를 이제 기계가 탄생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물론 이제 그런 그 많이 뭐 엄청 발달한 지능을 가진 인공지능 기계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기계들이 하나하나 이제 탄생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지식을 이제 기호화의 관계로 기호화에 이제 연결시켜서 이제 학습을 하는 그런 방법을 이제 언급을 하게 되고요. 어떻게 보면 1970년대에서 이제 3년에서 8년 후라고 했으니까 1978년 뭐 이 정도 되겠네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사실은 인공지능의 개념이 이제 탄생을 했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제 그 10년 내로 이제 그 컴퓨터에 이제 이제 체스 게임이 있는데, 체스 게임의 이제 세계 챔피언을 이제 이길 것이다. 그리고 10년 내에 컴퓨터가 이제 수학적 정리를 발견하고 증명할 것이다. 그러니까 컴퓨터가 다 수학적인 정리를 하게 되고, 컴퓨터가 모든 것을 이제 증명해내고 이런 것이 될 거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20년 내에는 이제 기계가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할 거다, 이렇게 이제 낙관을 이제 했던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이 얘기했던 게 맞아 떨어져 왔죠. 그래서 지금 컴퓨터로 모든 수학적인 계산이나 이런 것들을 다 수행을 하고 있고, 우리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사람이 하지 못하는 일을 기계가 다 지금 하고 있죠. 우리가 생각하는 뭐 인공지능, 로봇 이렇게 하면 이제 만화, 그러니까 그 공상 영화에 나오는 그런 아주 아이디어란 그런 로봇이 될 수도 있지만, 우리가 그 로봇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그런 기계조차도 로봇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낙관적인 전망이 이제 1970년대에 많은 이제 대수학 문제를 풀고 증명할 수 있는 기기들이 개발이 되기 시작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인공지능의 활용도가 많이 늘어날 거라고 많은 이제 과학자들이 예언을 하고 전망을 했던 거죠. 그래서 초기에 인공지능 시스템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게 이제 논리 이론가라고 하는 개념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전문가 시스템인 마이신이라는 구조가 그 대표적인 예예요. 그래서 한 의사가 협의 시스템에 이제 활용을 하면 협의 시스템은 이제 통계적 데이터베이스, 즉 이제 환자들의 데이터라든가 뭐 동적 데이터, 뭐 이런 문맥 데이터, 이런 데이터들이 이제 데이터베이스화 되어져 있어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정적 데이터베이스, 예를 들면 이제 규칙이라든가 뭐 문맥 타입 속성이라든가 표, 리스트, 뭐 이런 것들을 다, 그래서 정적인 데이터베이스하고 동적인 데이터베이스 두 가지를 가지고 이제 시스템에다 적용을 해서 그 다음에 그걸 활용을 해서 이제 지식 습득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전문가 그룹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해주는 이런 이제 초기적인 인공지능 시스템이 등장을 하게 되고요. 거기에 이제 약간 논리적인 플로차트의 개념인데, 논리적인 그런 논리 이론가의 프로그램 흐름도 차트로 해서 우리가 또 구현을 하게 되죠. 그래서 처음에 시작을 해서 문제 선택을 하고, 이제 방법 시도를 하고, 그 다음에 이론 선택하고, 이론을 또 시도하고, 이제 다양한 대안 이론 시도하고, 그 다음에 이론 선택하고, 이론 시도하고, 이런 형식으로 뭔가를 계속 새 문제를 적용해 가면서 최종적으로 증명을 해내는, 실패하면 다시 계속 도는 거죠. 그래서 무한히 계속 이렇게 컴퓨터의 알고리즘적인 구성으로 뭔가 이제 증명을 해내는, 논리적인 체계로 해서 정립해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개념들이 이제 탄생을 이제 하게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의 첫 번째 그 암흑기가 시작을 합니다. 이런 개념들이 막 탄생을 해서 나오다가 우리가 이제 컴퓨터의 성능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컴퓨터의 성능은 결국은 이제 하드웨어가 뒷받침해 줘야 하는데, 그게 좀 많이 따라가지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컴퓨터로 돌려도 사람이 계산한 것보다 더 늦어졌던 거예요. 오래 걸리고. 그러니까 이제 생각은 상당히 빨리 왔지만 결국은 그러니까 칩 개발이라든가 CPU 개발, 컴퓨터 개발들이 늦어져서 결국은 그만큼 따라가지 못했던 시대죠. 그러니까 저때 시대만 해도 그런 하드웨어적인 것들이 발전이 잘 됐다라고 한다면 더 빨리 인공지능이 실현될 수도 있었을 확률이 더 높을 거예요. 최근에 들어서 이제 컴퓨터들이 워낙 좋아지니까 뒷받침해 주는 거고요. 놀랍게 변하고 있죠. 그 속도는 지금. 그 다음에 이제 모라백의 역설인데, 이거는 이제 컴퓨터가 수학적 증명을 하는 것은 뛰어나다 이거죠. 인간에게 쉽게 걷기나 그 다음에 이미지를 인식하는 것과 같은 기능은 엄청 느렸어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는 수학적인 계산은 좀 빨랐어요. 그래도 컴퓨터가 수학적인 계산을 하니까. 그러나 이제 인간들이 걷는 행동이라든가 그 다음에 사람을 판단하는 이런 이미지 프로세싱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그때 당시에는 뭐 데이터량도 너무 많고 처리하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러다 보니까 처리하는 기법도 많지 않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이 뒤처질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최근에는 뭐 이런 것들이 사람보다 더 빨리 지금 이제 잘 진행되고 있죠. 이미지 인식부터 해서 로봇이 걸어다니는 것까지도 아주 다양하게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 연구를 지원하는 기관과 학계의 지원이 이제 많이 부정적이어서 많이 끊기게 되고,
그래서 인공지능의 이제 암흑기가 또 찾아옵니다. 그래서 1974년부터 해서 80년대까지 인공지능이 약간 냉대를 받는 그런 시대가 오게 되죠. 80년대면 우리 88 올림픽이 이제 88년도에 일어났으니까 그 80년대 70년대 사이에서의 변화가 있다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제가 태어난 세대 정도 되겠네요. 그러다가 이제 또 꾸준한 연구를 합니다. 당연히 뭐 워낙 많은 그 개발자들이 꾸준하게 연구를 하는데 요게 그 그렇지만 이제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일부 연구원들이 이제 연구를 하다가 이제 소소한 성과를 만들어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제어계측 공학 쪽에서 제어계측 공학 분야에서 이러한 인공지능을 많이 쓰게 되는데, 그때 이제 유치호라는 사람하고 그 다음에 브라이손이라는 사람이 이제 백프로파게이션이라는 역전파 알고리즘을 개발을 하게 됩니다. 이것도 이제 우리 인공지능의 한 알고리즘이에요. 그래서 주로 여기에 활용되는 게 이제 다층 퍼셉트론이라는 기능을 가능하게 이제 확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요거를 발표를 하면서 이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요 다층 퍼셉트론의 구현 가능성과 인공지능이 새로운 변화를 가지면서 요 같은 구조예요. 이것도 사실은 이제 우리가 다층 퍼셉트론에 대한 내용을 좀 알아야 하는데, 이건 뭐 다음에 다시 얘기는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인풋을 넣고 그 다음에 아웃풋의 시그널을 가지고 출력을 해내는데, 안에 아주 이렇게 복잡한 구물망어를 가지고 있고, 그 안에 이제 여러 개의 층을 구성을 해서 학습을 시키는 그런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폴 웨버스가 이제 다층 퍼셉트론에서 학습을 가능하게 이제 하는 이제 오류 역전파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거를 박사학위를 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층 퍼셉트론을 가지고 이제 학습을 가능하게 하는, 이제 그래서 뭔가 이제 계속 뭔가 학습을 하는 거죠. 로봇이, 그러니까 컴퓨터가. 그 다음에 이제 모라백은 여전히 컴퓨터가 지능을 갖기에 매우 약하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게 나온다 하더라도 아직도 뭐랄까 이제 컴퓨터의 지능이 갖추기에는 좀 매우 약한 그런 상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죠. 왜냐면은 주로 컴퓨터는 우리가 그 실시간으로 뭔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때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 그 범위 컴퓨터가 이제 초당, 우리가 컴퓨터의 속도는 초당 우리가 이제 얼마만큼의 명령어를 처리하느냐를 가지고 따져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밉스라고 하는 것을 쓰게 되는데, 밉스 밉스는 MI 이렇게 밉스, 그러니까 초당 명령어가 인스트럭션이에요. 이게 I가 per second인데, 초당 밀리언에 밀리언, M은 밀리언 인스트럭션, 초당 밀리언 인스트럭션을 처리하느냐, 명령어를 몇 개를 처리하느냐 라고 하는 걸 가지고 컴퓨터 성능을 따지게 됩니다. 주로 이제 우리가 1000 정도, 1000밉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1000밉스의 처리를 할 거라고 이제 추측을 하면서 하는데, 이것도 사실 부족하죠. 지금은 뭐 그 이상도 처리를 하니까. 그래서 컴퓨터의 성능이 이제 얼마나 따라주느냐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그 컴퓨터가 영상 프로그램이라든가 다양한 거를 얼마나 처리할지를 따져주게 됩니다. 이거 미스라는 건 단어를 좀 알아놓으세요. 책에도 물론 나오긴 합니다. 34페이지에 보면 미스라는 정의는 안 나오지만 컴퓨터들이 얼마나 어느 정도의 미스를 가지고 움직였었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슈퍼컴퓨터라고 해도
80에서 거의 한 100미스, 130미스, 100미스 정도 됐대요. 그래서 이 정도 됐었는데 이제 요게 뭐 상당히 많이 이제 올라간 거죠, 결국은. 그래서 최소한 이제 영상 처리를 하려면 10,000미스 정도는 돼야 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1000도 아니고 10,000미스. 이 정도는 돼줘야 그래도 영상 처리를 하는데 이제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런 컴퓨터들이 계속 발전을 하면서 이 정도 이상 된 거고요. 데스크탑 기준으로 보면 처리 속도가 1밉스 정도뿐이 안 됐었던 거죠, 그때 당시에는. 그러니까 그런 걸 비교해 보면 얼마나 속도가 느렸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이제 컴퓨터 기술들이 계속 발전하고, 그 다음에 그래픽 처리나 이런 것들이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이런 인공지능이 발달했던 거고요. 특히 최근에는 이제 엔비디아이라는 회사가 이런 이제 인공지능을 꾸준히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보드를 만들고 있고, 그 자체적인 보드에 이제 이런 인공지능이 구현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서 계속 발전을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우는 게 좀, 그래서 이제 꾸준한 연구를 수행을 하면서 뭐 에드워드 파이겐 바움이라는 사람이 이제 인공지능을 눈으로 확인 가능한 이제 그 의료 진단 시스템 쪽에 구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분야만 있는 게 아니고 다양한 분야에서 쓰게 되는데요. 이 사람은 이제 의료 영상이라든가 진단을 한 데 쓰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의료 영상이나 이런 것도 인공지능을 가지고 판단했다는 거죠. 최근에 아마 뉴스에서도 많이 여러분들이 접했을 것 같은데, 병원에서도 인공지능을 써서 의사가 판단하는 것보다는 AI가 판단해서 영상을 분석을 하고 그 사람들의 빅데이터들을 다 정리해서 봤더니 실제 이 사람은 암이 발생하다 안 하다 이런 것까지도 다 추론을 할 수 있다는 거고, 영상에서 보지 못하는, 의사가 보지 못하는 거를 이거는 암이다 뭐다 이렇게 판단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간이 놓칠 수 있는 부분을 이제 AI가 판단을 하게 되는, 그래서 아주 이제 의료 시스템의 이제 진단하는 부분까지도 이런 인공지능이 이때 시대부터도 꾸준히 연구가 되어 왔었어요. 그래서 뭐 지금도 워낙 많이 발전을 해버려서 이제 뭐 의사가 원격으로 AI 의사가 진단해도 된다고 이렇게 얘기까지도 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 1980년대 카네기 멜론 대학에서 이제 그 만든 최초의 상용 전문가 시스템인 그 R1이라고 하는, 이걸 이제 엑스콘이라고 하는데, R1이라는 게 이제 디지털 장비 회사에서 이제 시작을 해서 그쪽에 주문을 해가지고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매년 그 4천만 달러를 절약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요 전문가 시스템을 활용해서 산업 분야에서 이제 확장돼 가지고 많은 경제적인 효과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을 활용을 해서 이제 이런 경제적인 효과를 얻게 되고, 그러면서 꾸준히 이제 연구했던 결과물들이 좀 나오게 되죠. 그렇지만 이제 요게 인공지능이 그 특화된 인공지능 하드웨어의 이제 고비용, 그 다음에 비싼 유지비, 그 다음에 학습 효과에 대한 어려움이 존재하면서 두 번째 또 암흑기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보다도 더 좋은 이제 애플 컴퓨터라든가 IBM 데스크탑들이 등장하면서 이제 인공지능 시작이 이제 약간씩 뒤처지게 되죠. 왜냐면 컴퓨터에서 모든 걸 이제 우리가 이제 처리해 주니까.
그렇지만 이제 요게 실용적인 결과를 나타낼 수 있는 이제 프로젝트에 다시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분야가 주로 로봇공학 쪽에 이제 이걸 활용을 해요. AI를. 그러면서 이제 로봇공학이 활성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당시에 이제 영화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죠. 이런 여기 보면 이제 AI 로봇인데 이런 AI라는 로봇부터 해서 다양한 로봇에다가 적용을 해서 이제 미래에 사람과 같은 이런 로봇들이 탄생할 거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인공지능 연구가 집중이 되기 시작을 해요. 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공학 쪽에서 많이 또 다시 활용을 했던 거죠. 그래서 주로 이제 신경망 학습을 해서 사용하는 거였고, 그 다음에 이제 컴퓨터의 성능 발달과 그 다음에 이제 1999년도인가요? 1990년대 90년대 후반, 어떻게 보면 이제 제가 대학교 다닐 때 후반 때였었어요. 그때 이제 인터넷에 의한 이 데이터가 이제 엄청나게 증가하면서 디지털 공학의 데이터를 이제 컴퓨터가 학습을 하고 이제 발전하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기계 학습이라는 단어가 탄생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뭔가 발전을 하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기계들이 이제 신경망의 개발과 그 다음에 이제 인공지능에 같이 맞물려서 이제 붐이 다시 일어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제 쿠니히코 후쿠시마라는 이제 말 그대로 일본 말이죠. 그래서 일본 사람이 이제 개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980년대부터 이제 다양한 이제 신경망의 개념을 가지고 인공지능이 붐을 불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기존의 것보다도 패턴 인식 능력이 뛰어나서 위치라든가 크기 변화라든가 이런 것들의 영향을 덜 받고 이제 학습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탄생을 해요. 그래서 만약 삼각형이다 그러면은 일부 특징점들을 우리가 이 패턴들의 이 특징점들을 하나하나 끄집어내서 그 부분을 점차 분석해서 최종적으로 이게 어떤 모양이다 라고 하는 거를 결론을 내게 되는 이런 형태를 갖게 되죠. 그래서 이제 존 호필드의 이제 호필드 넷이라는 게 이제 정보에 접근하고 그 다음에 학습할 수 있는 신경망의 형태를 이제 찾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가 각각의 포인트들을 하나하나를 이제 정보들을 검사를 해서 그거를 조합시켜서 이 모양이 어떤 거다 라고 하는 거를 이제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결국은 이제 요 네오 네오크 네오크 네오코크니트론 좀 발음하기 좀 그런데 네오코크니트론이라고 하는 이제 이 개념이 개발이 되고 이것은 이제 문자를 인식하는 방법은 이미지의 이제 특징점을 추출해서 오차를 허용을 한 특징점을 만들어낸 후에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를 조합해서 우리가 원하는 이미지를 추출해내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이런 방식들이고요. 뭐 일본 애들이 이걸 발표를 했지만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이름도 좀 발음하기가 좀 어렵게 좀 만들어 놓긴 했는데 어쨌거나 단어에서 영어 단어에서 왔습니다. 네오니까 네오는 이제 새로운 뭐 이런 거고요. 콩그니트론, 뭐 콩그니트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뭐 이런 새로운 개념을 얘들이 만들어내면서 이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해요. 신경망에서.
그 다음에 또 이제 손글씨로 쓴 우편물에 우편 코드를 인식하는 자동 분류기를 얀르쿤이라는 사람이 이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글씨 체계나 글씨를 인식을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신경망 인공지능이 이제 탄생을 하기 시작을 하고요. 그래서 각 분야마다 이제 각각의 이런 인공지능이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우편물 인식이라든가 이런 것들, 모든 것들이 다 요즘 이제 인공지능으로 학습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오류 역전파 알고리즘과 이제 볼츠만 머신이라는 게 있고, 여기서도 컨볼루션 신경망 CNN이라고 하는 신경망을 활용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신경망은 이제 은닉층이라는 게 있는데, 이렇게 입력층과 출력층이 있으면 이 내부에 이제 은닉층들이 있어요. 그래서 은닉층들이 이게 망처럼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뭔가 계속 학습을 시키게 되죠. 그래서 그 학습을 그 안에서 계속 피드백을 가지면서 학습을 하게 되고, 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가중치 값이 조정되지 않으면 학습이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주로 이제 가중치 값, 웨이트 값을 이제 조정을 하면서 이 은닉층에서 계속 학습을 시켜가지고 내가 원하는 출력 값을 끄집어내게 돼서 얘가 뭔가 다 이게 판단을 하게 되는 이런 특징을 갖고 있죠. 그때 사용하는 게 이제 요 두 가지 구조를 사용해서 해결을 했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모든 것들을 해결을 하게 되고, 요 가중치 값을 적당히 초기화하는 방법을 적용을 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활성화하는 함수로서의 이제 RELU라고 하는 이거를 이제 이런 방법을 사용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LSTM이라고 하는 Long Short Terms Memory 약자인데, 이거를 사용을 해서 적용을 해서 해결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신경망은 뭐 추후에 다시 자세히 언급은 되겠지만, 이런 구조로 해서 우리가 인공지능이 학습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좀 쉬었다가